안녕하세요. 정목입니다. 한국 불교의 뿌리와 정신을 되새기고 큰 스님들의 법향을 느껴보는 시간. 오디오 극장 큰 스님 이야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6.25 전쟁과 불교 정화운동의 혼란기에 한국 불교가 나아가야 할 수행의 방향성을 제시했던 향곡선사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깨달음의 길을 인도하는 길잡이로 불렸던 향곡스님은 자신의 구도에 철저했고 후학을 대하는데도 남다른 면을 보였던 분인데요. 지금도 절집에서 납자 제접에 있어 향곡스님을 능가하는 이는 없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쉽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스님은 힘을 잃어가던 한국 불교의 선맥을 되살려 종풍을 일으켰던 선지식입니다. 경허, 해월, 운봉 스님의 정맥을 계승한 청운납자로 한국 선의 안목을 진일보시킨 향곡 스님. 오늘 스님의 이야기는 저 멀리 남쪽 원래의 허름한 초가 선원 묘관음사에서 시작합니다. (6.25) 전쟁으로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던 시절, 향곡 스님은 전법 스승이었던 운봉 선사가 세운 허름한 초가 선원 묘관음사에 머물고 있었다. 그곳에서는 성철 스님도 함께 정진을 하고 있었는데 두 사람은 서로 마음이 잘 통하는 둘도 없는 도반이었다. 유난히 추웠던 그해의 겨울. 전쟁 중에 비상식량은 곶감이 제일이다라는 성철 스님의 말에 따라 대중들은 가을에 감을 깎아 곶감 만드는 울력을 했고 겨우내 바짝 말라버린 딱딱한 그 곶감으로 끼니를 연명하며 수행을 이어가고 있었다. 아이고 참 답답한 소리 하고 있네. 오매 일여의 경지 그런 게 어딨노? 무슨 소리고 그게 와 없노? 네가 모르니까 하는 소리제. 평소에는 누구보다 사이좋은 두 사람이지만 법에 관해서 향곡 스님과 성철 스님은 추호의 양보도 없었다. 오매 일여는 양을 걸어놓고 개고기를 파는 것과 같은 속임수인기라. 뭐라고? 에라이 죽놈아, 니는 개고기나 처무라. 뭐? 이 죽놈이 뭐라 하노? 어디 한번 붙어볼래? 두 사람은 서로 멱살까지 잡고 언성을 높였다. 깨달음의 문제, 즉 도노돈수와 도노점수에 관해서 늘 생각이 달랐던 두 사람은 이참에 아주 결판을 보겠다는 심사였다. 그래, 이 죽놈아, 네가 옳은가 내가 옳은가 단판을 지어보자. 좋다 마, 여서 이럴 게 아니라 더 넓은 데 가서 한 붙어보자. 오늘은 딱 해결을 보는 기라. 에라이 이 사기꾼 놈아. 둘은 서로의 멱살을 잡은 채 바닷가로 향했고 대중들은 어쩔 줄 몰라 허둥댔지만 아무도 따라오지 말라는 서슬퍼런 말에 꼼짝도 하지 못했다. 칼바람이 부는 겨울의 원래 앞바다. 바닷가에 도착한 향곡 스님과 성철 스님은 엎치락 뒤치락하며 서로의 머리를 바닷물에 집어넣으며 실랑이를 벌였다.
백중아, 또 한 번 말해봐라. 오매 이려가 뭐 어쨌다고? 오늘은 내가 니를 꼭 물에 쳐넣을 기다. 그래, 일러라, 일러봐라. 또 한 번 그 허무맹랑한 소리를 일러보란 말이다. 젊은 날 두 사람 모두 기운이 장사였던지라 싸움으로는 쉽게 결판이 나지 않았고,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본 원래 바닷가 사람들은 두 스님이 물에 빠진 줄 알고 놀라 황급히 절에 이 소식을 전하려고 달려갔고, 온 주민이 두 스님의 싸움을 구경하느라 이 일대가 떠들썩했다. 도노돈수를 주장한 성철 스님과 비록 확철대오를 했더라도 수행정진을 통해 보임을 해야만 그 경계를 능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한 향곡 스님. 결코 물러설 수 없는 팽팽한 싸움을 했던 두 사람은 잠시 후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절로 돌아왔다. 광목 장삼은 바닷물에 젖어 엉망진창이 되었고, 영하의 날씨에 물속에서 실랑이를 벌이느라 흠뻑 젖은 옷은 동태마냥 빳빳하게 얼어 있었다. 제가 이거를 먼저 읽으면서도 두 분 스님이 이 법에 대한 이야기를 놓고 한치도 물러서지 않으시는, 두 분이 주고받는 말씀에서 웃음도 나지만 참 이렇게 수행을 하셨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좀 먹먹해지기도 했습니다. 이 두 분 어른 스님이 젊은 시절 어린아이처럼 육박전을 벌였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들으실 때 참 재미있네, 그리고 참 대단들 하시다 하는 생각이 드시지 않았나요? 두 분이 서로 머리통을 잡고 싸움을 벌였던 도노점수, 도노돈수에 관한 논쟁은 아직도 불교계의 큰 쟁점 중 하나지요. 훗날 두 분은 이 문제에 관해 머리를 숙이며 서로의 견해를 인정했고 더 이상 시비를 하지 않았다고 전해지는데요. 아무리 친한 도반이어도 법에 관해서는 한치도 양보하지 않았던 두 분의 모습.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도반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1912년 음력 1월 18일 경북 영일군에서 태어난 향곡 스님은 먼저 출가한 둘째 형을 따라 16세에 입산을 합니다. 그리고 1930년 스님의 세속 나이 28세가 되었을 때 내원사 조실이었던 운봉 스님의 회상에서 정진하다가 화련대오하여 인가를 받습니다. 그때 스님은 향곡이란 법호와 함께 전법계를 받아서 경허, 해월, 운봉으로 이어지는 법맥을 계승하게 되지요. 북쪽에는 전강이 제일이고 남쪽에는 향곡이 제일이라는 뜻으로 북전강, 남향곡이라는 말이 생겨날 만큼 향곡 스님은 깨달음의 경지가 남달랐는데요. 그래서인지 스님에 관한 일화 중에는 법거량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향곡 스님이 한창 운수 행각을 다니던 젊은 시절이었다. 하루는 누더기를 깁고 있는데 고봉화상이 다가왔다. 당시 고봉화상이라면 이미 견성을 이루고 만공 스님에게 인가를 받은 도인으로 향곡 스님보다는 법납이 한참이나 높은 어른 스님이었다. 희미한 호롱불 아래서
향곡 스님이 너덜너덜해진 누더기를 깁고 있는데 고봉화상이 물었다. 그래, 바느질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향곡 스님은 느닷없이 바늘로 고봉화상의 다리를 콕 찔렀다. 아야! 화상이 소리를 지르자 향곡 스님은 다시 한번 바늘로 그의 다리를 찔렀다. 허허허, 그놈 바느질 한번 잘하는구나. 고봉화상은 호탕한 웃음과 함께 젊은 수자의 당돌한 바늘 끝에 오히려 흐뭇해했다. 일체의 틀과 형식을 격파한 선승 고봉화상. 하지만 향곡 스님은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위세에 조금도 눌리지 않은 채 바늘을 찔러 자신의 뜻을 당당히 펼쳐 보인 것이다. (1954년) 서울 대각사에서 북전강, 남향곡이라 불리던 두 사람. 전강화상과 향곡 스님이 만난 일이 있었다. 서로를 알아본 두 사람은 잠시 앉아 차담을 나누었다. 몇 모금 차를 마신 뒤 향곡 스님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암두 스님의 밀계란 무엇입니까? 선사들의 법거량이 시작된 것이다. 화상이 답했다. 일천성인이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그러자 향곡 스님은 벌떡 일어나 아이고 아이고 하며 방문을 열고 나가려 하는 게 아닌가. 전강화상은 향곡 스님을 불러 세우며 말했다. 자네가 긍정을 못하겠다면 다시 일러보라. 그러자 향곡 스님은 거침없이 일가를 날렸다. 죽은 몸에 침 놓고 뜸 뜨는 것은 어리석은 자나 할 짓입니다. 당대 선지식 중에 선지식이라고 할 만한 전강화상 앞에서 향곡 스님의 기계는 단순한 배포를 넘어 자신이 이룩한 경계에 대한 자신감이었다. 자유무해한 칠통팔달의 경지에 서서히 다가서고 있었던 것이다. 큰 스님들의 선문답 어떻게 들으셨나요? 알쏭달쏭하신가요? 아직 공부가 부족한 범부들에게는 이 깊은 경지까지 다 알 수 없겠지만 젊은 날 향곡 스님이 얼마나 호방하고 거침없는 기계를 보였는지 충분히 느껴집니다. 향곡 스님은 옛날 분치고 키도 크고 풍채가 아주 좋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체구에 비해 수줍음이 많아서 평소는 여자 신도들과 말도 잘 나누지 않았고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고개를 돌리고 말을 해서 괜한 오해를 사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법담을 나눌 땐 이리도 거침이 없으시면서 평소엔 수줍음을 탄다 하니 상상이 좀 안 가지요? 그런데 또 하나 기골이 장대한 향곡 스님에게 의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바로 물건 정리를 철두철미하게 하는 깔끔한 성품인데요. 말년에 스님을 모셨던 비구니 법념 스님의 회고록을 보면 이것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물건 정리를 큰 스님처럼 깔끔하게 하는 이는 드물 것이다. 열반하신 뒤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어느 것 하나 흐트러짐 없이 잘 정돈되어 있었다. 스님은 평소에 가위가 어디로 갔나, 칼을 어디에 두었나 하고 찾는 일이 거의 없으셨다. 그래서 덜렁거리는 나는 큰 스님에게 늘 혼이 났다. 한 손으로 물건을 들지 마라. 사람들이 드나드는 문 앞에 뭘 두지 마라. 물건을 소리나게 다루지 마라 등 스님은 일일이 왜 그러면 안 되는지를 설명해 주셨다. 물건도 사람처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대. 조금만 주의를 해서 물건을 제자리에 두면 자기가 하는 일에 장애가 생기지 않는 기라. 만약 문 앞이나 사람이 다니는 길목에 물건을 두면 우찌되겠노? 걸려서 자빠지지 않겠나? 그런 일이 반복되면 하는 일도 걸림돌이 생기는 기라. 큰 스님은 청소 하나도 빈틈없이 하셨다. 특히 다락 청소를 할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도 거의 소리가 나지 않았다. 치우는 동안 하도 달그락 소리가 나지 않아서 혹시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종종 큰 스님, 큰 스님 하고 불러보곤 했다. 그러면 스님은 안정 멀었다 하시며 조용히 청소를 하셨다. 어느 날은 다락 정리를 마치고 스님이 나를 불렀다. 이거 받아라. 다락에서 꺼내온 여름 속옷이었다. 전부 새 것으로 봉투도 뜯지 않은 것이었다. 이거 대중들한테 논아줄 기다. 몇 갠가 함세일 봐라. 대충 눈짐작으로 20개가 넘었다. 스님은 선물이나 공양받은 것을 차곡차곡 모아두었다가 양이 좀 된다 싶으면 항상 대중스님에게 나누어 주셨다. 당신은 네이와 양말이 떨어지면 기워서 쓰시면서 항상 좋은 것, 새 것은 대중들에게 나누도록 했다. 당신은 부끄러운지 직접 주는 법이 없었고 언제나 남을 통해 몰래 조용히 전하셨다. 향곡 스님의 회고록을 펴낸 경주 흑륜사의 법념 스님은 1972년 출가 직후부터 3년여 동안 묘관음사에서 향곡 스님을 시봉하며 스님의 말년을 지켜봤는데요. 법념 스님에 따르면 향곡 스님은 선방에서 누군가가 아침이나 저녁 공양을 안 먹는다고 하면 탐탁치 않게 여겼다고 합니다. 제대로 수행하려면 규칙적인 생활과 건강이 중요한데 밥으로 괜한 짓을 한다고 혼을 냈던 겁니다. 스님은 건강을 잃어가며 수행하는 게 옳은 길이 아니라는 걸 단단히 못을 박으셨던 거지요. 수행과 공부에는 엄격하셨지만 누가 어떤 잘못을 해도 일단 참회를 하고 나면 다시는 거론하지 않을 만큼 너그러웠던 스님. 스님은 장군죽비로 방심하는 마음을 잡아줄 때는 눈물이 쏙 빠질 만큼 가차 없었지만 일상에서는 한없이 부드럽고 따뜻했는데요. 그래서인지 묘관음사 대중들은 거구의 스님이 한번 미소를 지으시면 함께 웃지 않는 이가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1967년 향곡 스님은 법제자 진제 스님에게 운봉화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법을 전수하고 후학을 제접하며 여생을 보내는데요. 당시 천진하고 다정했던 말년 모습을 잠시 만나보실까요?
향곡 스님은 타양살이를 유난히 좋아했다. 어디서 노래를 들었는지 흥얼흥얼 하시더니 한 번은 제대로 노래를 가르쳐줄 선생을 알아보라 했다. 묘관음사의 신도 중에서 부산에서 교장을 하는 불심 깊은 이경수 선생이 큰 스님의 노래 선생님으로 당첨되었다. 이경수 선생은 옛날 축음기를 절로 가지고 와서 스님께 LP판을 돌려 몇 번이나 노래를 들려주었다. 그리곤 한 소절씩 선창을 하며 노래를 가르쳤는데 노래라고는 태어나서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큰 스님은 시작하자마자 음정도 박자도 엉망이었다. 아무리 가르쳐도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화가 난 이경수 선생은 큰 스님께 경고를 했다. 큰 스님요, 이제 한 번만 더 해보고 안 되면 때려칩시대. 더 이상은 못 가르치겠다는 노래 선생의 말에 큰 스님은 잔뜩 긴장을 하고 조심스럽게 입을 뗐다. 타양살이 묘태 든거. 첫 소절부터 또 틀리고 말았다. 큰 스님도 기가 차는지 웃고만 계셨다. 그때 곁에서 보고 있던 보살이 밉상스럽게 한마디를 거들었다. 마마 그만두입시다. 이거 노래하다가만 날 새겠심더. 주변의 구박에도 꿋꿋하게 노래를 부르던 큰 스님은 한나절을 씨름한 끝에 어느 정도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 그 후부터 스님은 어디선가 타양살이 노래가 흘러나오면 못 부르는 실력이지만 제법 흥얼흥얼 잘 따라 불렀다. 고향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었을까? 심금을 울리는 곡조에 마음이 끌렸을까? 묘관음사 대중들에게 타양살이는 특별한 노래다. 향곡 큰 스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리운 노래가 된 것이다. (1947년) 성철, 자운, 해암스님과 더불어 봉암사 결사를 주도하고 화련대오한 이후에는 동화사, 불국사 등 여러 선방의 수자들로부터 초청을 받아 조실로 추대되어 20여 년간 명등을 밝혔던 대선사 향곡 스님. 그런 스님께서 말년에 고복수의 타양살이를 좋아하셨다고 하니 스님이 조금은 새롭고 또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1978년 음력 12월 18일 향곡 스님은 세수 67세, 범납 57세로 원적에 드십니다. 가장 절친한 수행 도반이었던 성철 스님은 입적 소식을 듣자마자 한 걸음에 달려와 장의위원장을 맡고 스님의 입적을 애도합니다. 성철 스님은 그때 향곡 스님을 형이라 부르며 애도 시를 남기시는데요. 성철 스님 특유의 투박하고 거친 글이었지만 도반을 생각하는 짙은 그리움과 슬픔이 묻어 있어서 당시 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오늘 향곡 스님의 이야기는
성철 스님의 애도시를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슬프다. 이 종문의 아주 악한 도저가 천상천하에 너 같은 놈 며칠언가. 어변이 벌써 다해 후를 털고 떠났으니 동쪽 집의 말이 되든 서쪽 집의 소가 되든